특수교육공학 7주차 2차 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2차 시부터는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공학에 관련된 이제 실기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공학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 정의와 분류,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원인 질환별 교육적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분 1학년 때 특수교육 개론에서 뭐 이런 각각의 장애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또 시각장애나 각각의 또 장애의 강론에서 정의와 분류들을 이제 다 배웠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하는 이유는 이제 살펴보면서 각각의 정의에 나와 있는 그런 보조공학적인 부분들, 특수교육 공학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정의에서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볼게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은 사용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시각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 시각기능에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를 필요 없겠고요.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구를 이용해서 시각적 보조공학기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곤란해서 광학기구 또는 학습매체, 그러니까 광학기구와 학습매체가 바로 특수교육공학기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학습하거나 또는 촉각 또는 청각, 그러니까 촉각도 역시 특수교육공학기구, 청각도 특수교육공학기구인데 청각장애인용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이제 기구들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래서 좋은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보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 그러니까 안경이라든지 콘택렌즈를 착용하고 그리고 잰 걸 말한 거죠. 그래서 0.06, 그리고 시야가 5도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0.06인 것은 거의 위에 우리 특수교육법에 보면 특정의 광학기구나, 그러니까 광학기구나 학습매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촉각이나 청각을 주요 특수교육 공학기구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0.2 이하라든지 또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또 뭐 50% 이상 감소하고 뭐 나쁜 능력이 0.02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학기구나 학습 매체를 이용한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들은 보조공학기구들이 광학기구나 학습 매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촉각이나 청각적 보조공학기구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보통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시각장애 아동들은 교육적 요구가 좀 다양하고 또 많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의 제한성이 굉장히 크죠. 시각적 경험이 이제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시각적 경험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시각적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정보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받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청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각으로 정보를 시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각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청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는 거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방향 알 수가 있죠. 또 소리에 대한 원근감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아는 거죠. 대략.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죠. 그게 어떤 사물인지 또 물론 차 소리라든지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 차의 종류라든지 또 뭐 차의 크기라든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구체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요. 막연한 단서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적인 처리 부분은 굉장히 제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맹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청각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청각적인 정보 처리는 맹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일반 아동들과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습 부분을 청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구들, 즉 학습 매체들이 시각장애 학생한테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읽어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청각적인,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를 청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조공학기구들이 시각장애 학생들한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촉각적인 부분 봅시다. 물체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죠. 만져서 그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 또 표면의 질감, 그다음에 촉감, 그다음에 단단한 정도의 탄력성, 또 뜨겁냐, 차갑냐, 또 미지근하냐 정도의 온도, 또 들겨내면 무게, 또 휘어지는지 안 휘어지는지 이런 유연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촉각은 빛, 그러니까 어둡거나 밝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곳이라든지 희미한 곳에서는 시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것, 원거리 물체라든지 또 굉장히 큰 물체, 그러니까 뭐 코끼리, 또 거대한 기계, 이런 것들은 또 손으로 만져서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또 아주 작은 것, 뭐 깨알만큼 작다거나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만져도 어렵죠. 그다음에 만지면 부서져 버리는 것, 부르르르 부서져 버리는 것. 그리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잠깐 머물렀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뜨겁거나 또 만졌을 때 뭐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 뾰족한 것들, 날카로운 것들. 그리고 어떤 병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라든지 일상생활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런 촉각적인 자료로 그러니까 특수교육공학적 처리를 해서 촉각적 자료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촉각적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점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축소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만져서 파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촉각적 자료들, 그러니까 자해나 뭐 또 뭐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역시 점자 표기를 해주는 촉각적 자료, 또 소리를 내주는 뭐 무게를 소리로 내준다거나 계산기가 소리를 내서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후각, 물체의 존재와 거리 또는 특징에 관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물론 굉장히 명확한 냄새, 뭐 치킨 냄새, 뭐 김치찌개 냄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뭐가 섞여 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또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렇고 또 후각은 아직까지는 공학기구를 이용해서 이 후각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특수교육 공학에서 후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후각도 공학기구를 이용해서 후각적 정보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후각적 특수교육 공학기기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 광학법칙, 교사는 볼 수 있는 물리적 과정과 광학법칙을 맹아동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청각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처리하죠. 가까운 데 소리는 똑같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멀리 가면 작게 들리는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물체가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른 특수의 공학기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거리를 움직이면서 소리를 해서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요즘은 직접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있죠. 혹시 그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집들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개그맨이나 뭐 이런 분들 나와서 자기가 보고 온 집을 장점들을 소개하고 뭐 회사나 학교까지 거리를 알려주고 또 가격까지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네모난 기계인데 거리를 재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방바닥에 놓고 천정까지의 그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기구들을 이런 광학법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사람한테 이렇게 뭐죠? 쏘면서 그 위치, 거리를 몇 미터 이렇게 이동한 거를 음성으로 들려주고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얼마만큼 작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학법칙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색각은 망막에 고유한 기능이므로 다른 감각기관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각을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보조공학기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색각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지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색각.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정보적으로 또는 마음의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흰색은 차갑고 깨끗한 색깔, 노란색은 따뜻한 색깔, 빨간색은 뜨거운 색깔, 파란색은 매우 차가운 색깔, 검정색은 뭐 암흑의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색깔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색이나 옷에다가 점자 표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색 이렇게. 그래서 색을 볼 수는 없지만 옷을 코디한다거나 또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장식을 할 때 그 시각장애인들도 색깔을 이렇게 코디할 수 있도록 하게끔 주로 촉각적인 자료를 거기에 붙여줘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시각적 언위나 색각 표현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색깔에 이렇게 밑에 오타네요. 색깔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매번 이야기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색깔이 있는 사물이나 옷에 그런 점자로 그 색을 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시각장애 아동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또 많은 제한성 중에 하나가 보행 능력이죠. 보행 능력의 제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행 능력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의 기회와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크게 제한시킬 수 있는 거죠. 경험의 기회. 보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면,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죠. 사람은 혼자 앉아서 방에서는 뭐 사회적 경험을 할 수는 없죠.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은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또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런 뭐 SNS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만큼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 발생을 하냐면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없으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으면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이제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래에 가서는 직업을 갖는 데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바로 보행 능력의 제한성입니다. 그래서 보행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자아개념 증강의 영향, 긍정적 영향. 보행 능력이 없으면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자아개념이 떨어지겠죠. 자기가 스스로 어딘가를 찾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 찾아가고 싶은 곳을 가서 뭔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혼자 할 수 없다면 많은 자아개념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두 번째, 신체 운동.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서서 걸어 다녀야 사람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비만이 생기게 되고요. 또 각종 장기들의 운동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몸속에서의 신진대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접촉, 방에만 혼자 있어서는 SNS나 전화를 통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걸어 다녀야 되고요. 보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용기회. 내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면 물론 보행은 걸어 다니는 것도 포함되지만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역시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용기회도 확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되죠. 누군가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교통경비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약간 비용이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이동을 혼자 할 수 있다면 나 혼자만의 경비가 될 거고 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 활동의 도움 및 촉진은 너무 당연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통합교육. 일반인들과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하고도 당연히 어떤 그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보행이죠.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은 시각장애 학생은 또 시각장애 성인은 이 보행 능력의 제한성이 여러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행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또 이러한 보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특수교육공학적 기구들이 필요하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많은 특수교육적 공학기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또 기구로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행 능력의 제한성을 완화시키는 데도 특수교육공학기구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또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정보 확인이 곤란하죠.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하고요. 또 정보 확인 시까지 불안과 불편함이 굉장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딘가에 지금 앉아 있는데 내 주변에서 어떠한 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 혼자 모른다면 굉장히 어렵죠. 불안하고요. 이럴 때 이런 정보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저시력인들에게는 확대경, 확대기, 망원경, 또 맹인들에게는 이제 전맹인 경우는 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역시 특수요 공학기구들이 되겠고요. 환경과의 일탈, 일상생활의 시각적 모방학습이 결여될 수 있고요. 집단 속에서 감정적 일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공학기구들이 필요하죠. 시각적 모방학습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시력인들이 이용하는 확대기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다 공학기구들에 속하겠죠. 또 집단 속에서의 감정적 일탈, 즉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전맹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구들이 또 필요하겠죠. 표현 동작,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표현 동작 학습이 곤란이 아니고 곤란입니다. 리은 곤란. 또 목소리로 타인을 구별하기 어렵고 감정 상태 확인 등도 어려워요. 물론 그래서 이 표현 동작 모두를 다 보조 공학기구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피규어 아시죠? 피규어라든지 또 표정에 있는 그런 그 모형들 이런 학습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매체들이 주로 표현 동작에 사용되는 것들이겠죠. 관찰 대상은
맹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관찰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관찰되는 것과 관찰되는 듯한 느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느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보지 않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제대로 된 것인지 또 틀리게 된 것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나를 피드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겪게 되고 또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관찰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 보조공학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는 않지만 역시 의사소통 관련된 보조공학 기구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의 개념 발달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이거나 영아기의 시각장애, 즉 거의 시각적 개념을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은 정보 수집 체계에 엄청 많은 손상을 입게 돼서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는 시각과 관련된 개념 습득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개념 습득의 어려움이라든지 개념 습득의 지연을 방지하거나 또는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학습 매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학습을 이 학생들에게는 청각적이나 또는 촉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개념을 형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일반 아이들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또는 눈과 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협응 또는 시각과 이 손, 수지 기능의 협응을 통해서 또는 청각과 수지 기능의 협응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형성해 나간다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그 중에 중요한 감각기관인 시각이 단절되기 때문에 개념 습득의 어려움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습득돼야 될 개념 중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사물의 영속성 개념과 인과관계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학습 매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습득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영속성은 뭐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물건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물의 영속성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눈을 통해서 사물이 내 눈에 사라졌고 나중에 또 나타나고 또 안 보였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 보니까 거기에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의 영속성을 이해하죠. 근데 시각장애 아이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학습 매체를 이용해야 되죠. 시각을 제외한 청각과 촉각적 학습 매체를 이용해서 사물의 영속성도 인위적으로 지도를 해야만 지연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인과관계 이거죠. A를 했더니 B라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과관계도 시각적인 걸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뭐죠? 우유를 엎질렀더니 엄마가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 그래서 이런 잘못을 하면 야단을 맞는다. 내가 엄마에게 사탕을 줬더니 엄마가 나를 예뻐해 줬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인과관계들이 대부분 시각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시각적인 걸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청각과 촉각적인 학습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인과관계도 형성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발달에 많은 시각적 도구와 청각적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청각과 촉각, 즉 다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잘못된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습득하는 대부분의 개념이나 정보는 시각으로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청각이라든지
촉각적인 정보는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눈으로 직접 봐야만 그 정확도가 거의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촉각이라든지 청각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학습 매체를 이용해서 개념을 형성시켜 줄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도 또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제 습득을 시켜줘야지, 잘못된 개념을 습득시키면 그 개념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촉각적인 거와 청각적인 물건을 이용한 개념 습득은 많은 조심성과 또 계획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교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기구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럼 보조공학기구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원인 질환별 교육적 조치, 즉 원인이나 시각장애의 원인이나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병,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보조공학기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살펴보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